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영입니다. 올해 69세가 되었죠.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의 노후 상담을 맡아왔습니다. 저는 늘 독립적인 노후를 강조했었죠. 하지만 제가 퇴직 1년 만에 제 자식들에게 짐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한 달 후였죠. 큰 아들 준영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미리 몇 군데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알아본다고요? 멀쩡히 제 집이 있는데 왜 남의 집으로 가라는 말인가요? 제가 반문하자 준영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제 노후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30년간 살았던 이 집의 전세금을 탐냈던 겁니다.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 했던 그 시간이 마치 제 노후의 빚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아직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니. 저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어. 내가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봐드린다는데 전세금 이자만으로 요양원비 감당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집 다시 찾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엄마, 저희가 평생 엄마 모실게요. 같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준영이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가셔보시고 저희도 바빠서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 결국 그거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서글픈 눈빛을 제 아들에게서 마주하고 있다니요. 요양원 월 300만 원 대신 월 18만 원으로 제 자유를 되찾는 뜻밖의 선택지를 찾아내기 전까지 저는 자식들과의 전세금 쟁탈전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한 노후 독립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희망이라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30년 복지사의 경험은 제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이 쉽지 않았을 때 저는 준영이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큰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소연이의 집은 처음 일주일간은 따뜻했습니다. 소연이는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며 재롱을 부렸죠. 저는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생각하며 잠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은 유한한 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서서히 차갑게 변해갔죠. 소연이의 미소는 사라졌고 눈빛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이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저를 혼자 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연이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엄마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도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 집의 불청객, 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이는 친절히 참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소연이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저는 벽에 기댄 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어르신의 서러움과 눈물이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죠. 저는 침대에 돌아와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남들한테 독립적인 노후를 외쳤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짐으로 살지 않겠다고. 곧바로 작은 딸 수진이네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제 존엄성을 갉아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큰 아들 준영이의 집에서 한 달을 보내고 저는 작은 딸 수진이네로 몸을 피했습니다. 준영이는 제가 떠난다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수진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모셔다 드릴까요? 라는 말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다. 수진이네는 신혼집이라 공간이 넉넉지 않았지만 딸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작은 방을 정성껏 치워주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 아직 좀 좁지만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딸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사위 태호는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거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고 결국은 저를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건성으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이 젊은 부부의 평화로운 신혼집의 침입자가 된 것 같아 매 순간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어느 날 밤 또다시 말다툼 소리가 제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위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진이는 지친 목소리로 방어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큰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요양원? 글쎄,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마저도 저를 비용 문제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제가 아픈 엄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경제적인 짐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젯밤의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들이 정말 좋대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이 무릎 수술의 통증보다 더 괴로웠으니까요. 두 자식 모두에게서 거부당한 저는 결국 제 집으로 돌아와 홀로 서기를 선언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했지만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아픈 게 낫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경제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세요? 네, 일당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고요. 거기에 식비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저는 적금을 깨서라도 일단 12시간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좀 나아지면 혼자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간병인 생활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간병인 박미자 여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아. 하루 종일 침대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가다가 넘어질 뻔했던 날들,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사생활의 완벽한 침해였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다는 느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듯 했죠. 한 달간의 간병인 생활은 저를 다시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요양원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준영이는 저를 행복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원장은 시설을 자랑스럽게 안내했죠.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식사는 영양사가 개인 맞춤으로 준비합니다. 훌륭한 시설이었지만 저는 그곳 어르신들의 공허한 눈빛을 30년간 봐왔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휴게실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박옥자 여사. 제가 5년 전에 상담해드렸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게 됐나요? 박옥자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구경만 온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박옥자 여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깨끗하고 좋았는데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점점 안 와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비록 간병인을 쓰는 것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제 자유와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저는 준영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지만 요양원은 안 갈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다시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500만 원, 연금 180만 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30년간 노인복지 일을 해왔는데
분명 숨겨진 대안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노인복지 관련 자료와 정부 정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노트북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복지사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휠체어를 빌려 타고 집 근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주민센터 직원 정 선생님이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다친 다리를 보여주자 정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시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던 포스터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 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죠. 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안내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죠.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만 50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이라니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저는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정작 제 노후를 구원할 줄은 몰랐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이 돈을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이 전세금은 자식들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제 노후의 마지막 방패였죠.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했어. 월 18만 원짜리 국가지원 임대주택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준영이는 여전히 요양원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거기는 내 공간이 있고 내 자유가 있어. 요양원은 내 자유가 없어.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준영이의 다음 질문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수민손녀 대학 등록금이랑 제 사업 자금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결국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복지주택에 입주하면 남는 전세금을 당연히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세금?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준영아, 내가 언제부터 엄마 돈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어머니는 월 18만 원만 내시면 되는데 남은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그만해.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너희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준영이와 수진이가 함께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자식 모두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전세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오빠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전세금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전세 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입주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하루 종일 쿵쾅거렸죠. 자식들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세금에 대한 문자만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수민이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와요. 전세금 언제 빼실 수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은행에 방문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노후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를 자식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LH주택 공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화영님. 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면접 심사에서도 저는 복지사로 일했던 경험과 독립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날짜가 정해지자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첫 질문이 축하도 걱정도 아닌 전세금이라는 사실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금 전세 해약하고 이삿짐 정리하는 중이야.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올 거래. 수진이는 순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요새 큰 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워해서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전세금은 엄마 앞으로 돼 있고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전화를 끊고 난 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인데 저를 돈으로만 대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젠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노후는 자식들의 욕심 속에 파묻힐 테니까요. 입주 2주 전 준영이와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저희가 이삿짐 나르는 것 도와드릴게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이삿짐 센터 불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영이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자금 사정이 너무 급해서.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저희가 가져가도. 가지고 가겠다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으실 텐데 내가 그렇게 말했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냈니?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 저는 제 모든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너희들이 노린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어.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두 자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이제 선을 긋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준영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주택 이사할 때 도움은 필요 없어. 이삿짐 센터 불렀으니까.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제가 평생 상담했던 노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사 당일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주민센터의 정 선생님이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이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에요. 작지만 깨끗한 제 집을 둘러봤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까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죠.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은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무릎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복지사의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의 상담 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의 짐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결국 수진이가 먼저 찾아왔죠.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준영이는 3개월이 지나서야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엄마 결정이 맞았지?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세금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뜻밖의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후에도 선택할 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당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